제 이름은 김남이라고 하고요. 예, 여의연에서 뭐 강의하고 뭐 책도 쓰고 글도 쓰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페미니즘 윤리학이라고 했을 때는 제가 계속 강의해온 거는 사실 캐롤 길리건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줄을 이뤘었어요. 캐롤 길리건이 누구냐면은 처음으로 여성적 윤리가 무엇인가라는 얘기를 한 심리학자이거든요. 굉장히 최근이죠. 80년대에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 페미니즘 윤리학이 원래 보통 윤리학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인데, 페미니즘 윤리학은 사실 여성들만을 위한 윤리학인가라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새로운 논쟁점들을 생산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찬성하는 분들도 많지만 그만큼 비판받는 부분도 되게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이 캐롤 길리건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페미니즘이 어떤 방식으로 생성이 되고 어떤 방식으로 비판받으면서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오늘 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강의했을 때는 캐롤 길리건에 대해서 강의했을 때는 아니 그렇게 문제점이 많은 이론인데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도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고 비판해야 하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 윤리학, 페미니즘 윤리학이 태동하고 그것이 발전되어 온 전체적인 역사를 좀 조망을 하면 좀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하고 또 더 개진된 이론화 작업이 또 가능해지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확장시켰어요. 그래서 윤리학 자체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할 거예요. 페미니즘 윤리학, 단순하게 여성주의 윤리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그런 강의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을 하고 도대체 윤리학이 뭐길래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이제 제 목적이고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잠깐 왔었잖아요. 여기 왔었는데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초 강좌 듣기에는 조금 수준이 높으신 것 같아요. 기초 강좌 듣기엔 좀 이미 많이 알고 계신 분도 있고 많이 이제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좀 더 확장시켜서 조금 지난번 강의보다 조금 어려워질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윤리학이 뭔지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더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방법을 좀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게 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는 보시다시피 일단 윤리학이 뭔지 먼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페미니즘 윤리학이라고 했을 때 이것의 태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년대 초까는 보통 이론적인 관점에서는 뭐 차이의 페미니즘 내지 문화 페미니즘 혹은 급진 페미니즘이 여성성에 대한 탐구를 시작했을 때 그때 여성이 어떻게 남성과 다른가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을 가졌고 차이에 대한 어떤 깊은 사유를 피력을 했기 때문에 그때 나타난 게 이제 그때 그 즈음에 비슷해서 나타난 게 페미니즘 윤리학이에요. 이게 얼마 안 됐고요. 근데 이 페미니즘 윤리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다른 심리학자가 있어요. 사실 캐롤 길리건은 콜버그의 조교였어요. 같은 심리학과에서 조교였는데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이 그러니까 윤리학화된 심리학인데 일종의 이 도덕 발달 이론이 얼마나 남성 중심적인가라는 것을 간파를 하고 자신만의 여성주의 윤리학이 가능할 것을 보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일단 윤리학은 여기 철학 전공하신 분도 계시지만 사실 윤리학의 근본 문제는 뭘까요? 윤리학의 근본 문제가 뭘까요? 선생님, 윤리학의 근본 문제가 뭘까요? 왜 도덕적이어야 하는가, 그거를 첫 번째 질문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어떤 행위가 옳은 것인가, 그리고 또 무슨 행위를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윤리학의 근본 물음이겠죠. 근데 윤리학의 근본 물음에 가장 결부되어 있는 것들은 가치책이겠죠. 가치책에 어떤 것이 선한가, 혹은 어떤 것이 옳은가, 이런 논쟁들을 거친 다음에야 이론적인 윤리학이 성립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선과 악의 개념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선에 좋은 가치를 두고 악에 나쁜 가치를 두죠. 근데 이게 이분법적으로 나와
없잖아요. 그죠? 어떤 게 악하고 어떤 게 선하고 악한 거는 선이 없다라는 방식으로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악이 그 자체로 긍정적으로 정의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학파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분법에 대해서 한번 사고 실험을 좀 할 텐데 여러분이 생각나는 아무거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분법 같은 거 하나 생각나세요? 뭐가 있을까요? 남자예요. 그렇죠. 뭐 오늘 주제에 적합한 남자 여자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게 되죠. 완전히 다른 존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남자 여자는 완전히 다르다. 그다음에 또 뭐 선과 악과 같은 그런 개념적인 수준도 상관없습니다. 개념적인 수준에서 이거는 대립관계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선과 악. 철학의 영역에서는 주로 정신과 물질, 그다음에 문화와 자연, 인간과 동물 이런 식의 이분법적 사고가 그 이론적인 작업에 굉장히 유용하죠, 사실. 그죠? 또 뭐 다른 이분법, 이런 이분법도 있을까요? 서양과 동양. 네? 서양과 동양. 서양과 동양, 네. 그쵸. 그 다음에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이런 이분법적 사고는 사실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유를 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거는 이제 그 BC 500년 정도에 이미 피타고라스가 어떤 일종의 대립 개념을 세웠어요. 보시면 사실 형상 진료는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플라톤이 좀 더 체계화하긴 했지만 이런 개념 어렴풋한 개념들은 그 이전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한테도 있었거든요. 보시면은 형상 같은 경우에는 뭐 제한, 홀수, 하나, 오른쪽, 남성, 정지, 직선, 빛, 선, 정사각 이런 게 하나의 한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반대편에 대립관계로 있는 거, 제한적이지 않은 거, 그죠? 홀수가 아닌 거, 짝수, 하나가 아닌 거, 다수 이런 식으로 대립관계 표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 되게 특이할 만한 거는 남성, 여성이 있어요. 남성, 여성을 피타고라스는 대립관계, 개념의 대립관계로 생각해 왔었고 이게 아주 굉장히 오래된 전통, 그 철학, 특히 철학 영역에선 굉장히 오래된 전통입니다. 그리고 정지운동 이런 거 이해가 가세요?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보통 여성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정지운동, 왜 정지가 남성이랑 비슷하고 운동이 여성이랑 비슷한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좀 이해는 가시죠? 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지. 이해가 간다는 말은 동의한다는 말과는 다른 얘기예요. 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지 주로 어렴풋하게 이제 이해가 가죠. 뭐 직선, 곡선 이런 것도 뭐 그렇고. 그래서 근데 문제는 많은 철학자들이 이 형태가 있는 것, 그러니까 제한이 딱 되어 있어서 우리가 뭔가 알아볼 수 있는 것, 즉 제한이 있고 하나, 홀수이고 그다음에 뭐 오른쪽에 있거나 아니면 정지해서 내가 통제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우수한 딱지를 붙였어요. 우수한 것으로 간주되는 분명하고 규정적인 형식이 이제 이 형상에 관계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열등한 것으로 간주되는 게 뭐냐면 바로 애매하고 비규정적인 것들, 형식이 없는 것들, 말하자면 아리스토텔레스식으로 말하자면 진료에 해당하는 것들. 진료가 어떤 말인지 아시죠? 진료. 진료는 형상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존재가 가능한 것이 되는 그런 뭐 철학적 개념인데 하여튼 몰 형식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분법이 철학 안에서 계속 유용하게 쓰여왔어요. 생각하기 쉬우니까 그냥 이런 방식으로 계속 써온 거예요. 사유체계인데.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막 이분법을 한번 얘기를 해봐 달라라고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런 이분법들이 있어요. 뭐 능동, 수동, 형상, 진료, 정신, 모험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철학 안에서 여러 가지 개념들, 저는 지금 철학 개념들을 좀 주로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이게 대립관계로 설정이 되는데 그냥 능동과 수동이 왜 좋고 왜 나쁜지에 대한 설명은 별로 없지요. 왜 좋고 왜 나쁜지에 대한 설명은 별로 없고
이게 다르다라는 건 알겠는데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생각할 때 하나는 그냥 항상 좋은 것, 하나는 그냥 항상 나쁜 것, 부정적인 방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봅시다. 정신과 몸이 뭐가 우월한지는 그러니까 상식적이라는 말이 항상 옳다는 건 아니에요. 상식적인 측면에서 정신이 더 중요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겠죠. 근데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많이 탐구하지 않아 왔었고요. 그래서 정신과 몸이 다른 건 알겠는데 이 다르다라는 걸 다르다라는 거 얘기하지 않고 몸은 그냥 정신이 없는 걸로 부정적인 것으로 not A로 그러니까 A와 B의 관계가 아니라 A와 not A의 관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과 악도 그렇죠. 주로 이제 악 같은 경우는 기독교 전통 윤리에서는 선이 없는 존재, 선이 없는 존재, 빛이 없는 게 어둠이지 어둠 그 자체로 공통적으로 정의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항상 부정적인 방식으로 정의되는 거예요. 이 것들은. 그런데 이 우리 철학 전통의 역사를 살펴보면 항상 여성적인 거에 이런 not A의 속성들이 들러붙어 있어요. 딱 봐도 뭔가 동의는 안 되는데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 걸 우리는 많이 들어왔죠. 지금까지. 뭐 여성은 감성이 뛰어나다라고 말해주면 뭐 고마워해야 되나? 이성보다는 감성적이다. 남자는 좀 더 이성적이다. 이런 식의 굉장히 상식적이라고 생각되는 말들을 많이 하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거는 논리적인 사유예요. 그죠? 논리적인 사유는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되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유는 피할 수가 없는데 중요한 건 이거는 개념적인 수준에서 이렇게 이분법이 가능한데 실제적인 수준에서는 이게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contrary랑 contradictory를 써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논리학에서의 반대 관계와 모순 관계를 지칭하는 거거든요. 반대 관계는 뭐냐면은 두 가지의 다른 것들이 대립적인 것으로 있긴 하지만은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중간자적인 입장이 있어요. 예를 들면 흙과 배. 개념적으로는 반대 관계, 모순적인, 그러니까 대립 관계인 것 같죠? 근데 그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색깔들이 있잖아요. 뭐, 회색도 있고, mon색도 있고, mon색도 있고. 이거는 현상이에요. 그죠? 현상을 설명할 때는 사실은 컨트롤이라는 관계로 설명이 더 잘 돼요. 근데 우리가 이 현상을 설명할 때 반대 관계, 컨트롤이라는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컨트라딕토리한 관계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모순적인 관계는 뭐냐면요. 이 둘 사이에 중간은 없어요. 그걸 배중률이라고 하는데 그 논리학에서 중간이 없기 때문에 이 둘은 철저하게 다른 것이고 그리고 하나가 맞으려면 다른 하나는 무조건 아니어야 해요.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낫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가 A면 다른 하나는 B가 아니라 not A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많은 것들이 사실 현상에 존재하는 여자들의 속성으로 다 개념적으로 붙어가면서 여성들한테 일종의 규범적인 작용을 해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 앞으로 계속 제가 얘기하긴 할 텐데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철학이 하는 일은 도대체 인간에 대한 탐구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사실 철학이 굉장히 우월하다고 생각해온 이런 가치들이 남성한테 들러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철학 안에서는 스스로가 남성임을 자인하지 않아요. 자신은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남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이 어때야 된다고 얘기하지 남성이 어때야 된다고 얘기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남성이 이런 특성을 가지지 않고 이런 특성을 가졌다. 굉장한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일상생활에서 남자답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이분법적 논리적인 체계가 현상들을 설명을 할 때는 문제가 뭐냐면은 팩트를 사실의 관계들을 노마티브한 관계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이 그러한 거랑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자가 좀 더 감성적인 것 같아 현상적으로 이렇게 팩트를 얘기하는 건데 팩트를 얘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감정적으로 더 뛰어나야 해. 이렇게 규범적인 의미로 바로 넘어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그걸 헷갈려 하죠. 사실과 당위를 헷갈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저는 이제 좀 하고 싶어서 이번 이분법과 가치 체계
사고가 얼마나 논리적인 사고가 사실이나 현상을 억압하고 주도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 안에서 얘기되는 여러 가지 여성에 대한 그런 정의들, 규범들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사실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다.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다. 그 고대 철학자들 다 이렇게 해왔지만 여성한테 이성을 부여한 적은 없어요. 철학자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 남성이 되어야 하는 거죠. 정치적인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그 폴리스에서 정치 행위를 할 수 있는 시민은 남성이었지 여성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저 인간에다가 남성을 집어넣었어야 되는 거지. 남성이 자기의 성적 관계를 성적인 정체성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여성은 그냥 존재하지 않은 것과 비슷했던 거예요. 그 시절에는 물론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들, 억견들 비슷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이런 억견들에 사로잡혀 있죠. 뭐 분노, 감정에 굉장히 쉽게 사로잡는다부터 시작해서 심리적으로 박약하다. 오토바이닝 거는 최근에 그러니까 20세기,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학자예요. 어쨌든 아직까지도 이런 사실관계와 규범관계를 헷갈리는 상황에 우리는 지금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분법론 체계가 사실은 윤리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윤리학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무엇이 좋은가 혹은 무엇이 옳은가를 설명하는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좋고 옳음의 가치 체계를 우리가 일단 어떻게 생각해 왔던가를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려 봤고요. 그렇다면 간단하게 오늘 다 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윤리학의 지형도 지금까지 윤리학이 어떤 식으로 발전되어 왔는지 그 윤리학이 중시하는 건 무엇인지 단순하게 가치 체계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이론적으로 정당화되고 타당화되어 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요 범주는 제가 이제 그 김태길 교수님의 윤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은 이제 윤리학의 전체 매핑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물론 이런 범주 말고 다른 범주도 가능하지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범주가. 일단은 세 가지 정도 현대 윤리학에서 세 가지 정도의 범주가 있을 수 있는데 처음으로 이제 기술 윤리학이 있죠. 기술 윤리학에서 이 기술은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디스크립션이에요. 디스크립션. 그러니까는 이 기술 윤리학은 의 근본 물음은 그거예요.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리고 혹은 우리가 따르려는 도덕적 기준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가 이런 거에 대한 문제보다는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옳다고 하던가 라는 게 중심 문제고요. 이건 좀 최근에 일어나는 윤리학이죠. 근대부터 일어나는. 그래서 보통은 사회 현상으로서의 도덕 현상이나 심리적 반응으로서의 도덕 현상을 디스크립션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형이상학적이고 뭐 이념적으로 무엇이 옳다 그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별로 그 실용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논리에 따르자면.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에 무엇을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고 무엇을 사람들이 옳다라고 하는가를 더 보려고 하고 관찰하려고 하고 그걸 이론화하려고 하는 그런 학문인데 그래서 기술윤리학의 가장 큰 부분으로 문화상대주의 같은 걸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어떤 보편적인 뭐 의무 내지 규범이 있는 게 아니라 문화마다 사실은 보니까 옳고 그른 게 다르더라. 그리고 그 역사마다도 조금씩 다르더라. 사실 우리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게 고대 사람들이 그대로 생각했다라고 말하기는 힘들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규범의 보편성이나 무역사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약간 상대주의적인 측면을 많이 보려고 하고 그럼으로써 도덕이 어떤 식으로 변천되어 왔는지 많이 보려고 하는데 이것의 문제는 사실 현상들은 얘기를 해주는데 그래서 뭐가 옳은 것인지는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예를 들면 문화상대주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 문화권에는 이게 옳고 저 문화권은 저게 옳은데 이게 만약에 충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문화권 간의 충돌이 가장 그 비근한 예죠. 그런 경우에 우리는 뭐가 옳다고 얘기가 힘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인 규범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냥 상대주의적으로 흐를 수 있게 되고 서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기가 조금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좀 윤리학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이유는 이런 상대주의적인 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범 체계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다른 시각에서 우리 규범을 보게 해주는 경우가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규범의 문제가 조금 약하다. 기술윤리학에서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 설명해주지 않는다. 기술윤리학은 그게 문제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계속 뭐 이분부터 체계부터 시작해서 윤리학의 전반적인 물음들을 이제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그것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사실은 규범윤리학이에요. 우리가 윤리학이라고 얘기했을 땐 대부분 규범윤리학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오래됐고 고대 때부터 서양 철학 안에서는 고대 때부터 왔던 거고 근본적인 질문은 그거죠. 우리는 마땅히 도대체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어떤 윤리적 딜레마의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이론화하고 알려주고 하려는 그런 이론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들이 이 규범윤리학의 한 작업은 이 규범에 대한 보편적 원칙을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대주의적으로 뭐 이때는 이렇고 이때 이게 옳고 저게 옳지 이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타당하고 옳은 것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했고요. 그다음에 이 규범윤리학의 대표적인 세 가지 윤리가 바로 덕윤리, 그리고 의무윤리, 그리고 공리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전통적인 규범윤리학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발전된 형태로 존재해요. 요거는 다시 제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근대 후반, 천대에 와서 생긴 건데 메타윤리학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질문이 또 달라요. 윤리학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때 질문이 아까 규범윤리학처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도대체 사람들은 무엇을, 어떤 개념을 옳다라고 하는가, 어떤 개념을 정당하다라고 하는가, 어떤 개념을 선하다라고 하는가 해서 언어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언어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뭐 논리실증주의나 분석철학에서 많이 하는 작업이고요. 그렇습니다. 대체로 이런 세 가지 범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외에도 현대에는 굉장히 많은 응용윤리학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뭐 사회윤리학 같은 것들, 사회적이나 폭력, 성, 정치윤리학 같은 거, 그다음에 환경윤리 되게 중요하죠. 오늘날에 의료윤리학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이거 외에도 뭐 학문윤리학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응용윤리학이 있어요. 그러면은 페미니즘 윤리학은 어디에 속할까요? 페미니즘 윤리학은 어디에 속할까요? 모든 분야에 다 걸쳐 있는 거예요. 그쵸. 다 가능하죠. 다 가능합니다. 근데 학자에 따라서는 사회윤리나 정치윤리학에도 가깝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고요. 근데 뭐 페미니즘이 사회 정치에만 관심 있는 건 아니고 뭐 요새 뭐 에코페미니즘이라던가 아니면 뭐 그 임신 중절 문제라던가 이런 건 또 의료윤리학이랑 굉장히 가깝게 와닿죠. 안락사 문제도 의료윤리학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핑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럼 아까 우리가 가장 윤리학이 많이 연구되어 온 어떤 범주인 규범 윤리학을 잠깐 볼게요. 제가 이렇게 좀 길게 윤리학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이 모든 게 다 페미니즘 윤리학에 일정 정도 영향을 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세 가지 접근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인 거죠. 첫 번째로는 덕윤리인데요.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굉장히 공고하게 확립을 했어요. 그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좋은 것에 대한 논구를 하고 좋은 것과 옳은 것에 대한 관계를 논구를 했어요. 근데 이 덕윤리 같은 경우에는 궁극 목적이 무엇이 옳은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가 어떤 궁극적인 탐구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상을 전제를 하고 보통 우리는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하는데 이 덕윤리 같은 경우에는 행위보다는
행위보다는 행위자가 어떤 덕목을 갖추고 있는가가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사는가가 덕윤리에선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뭐 중용, 절제, 용기 여러 가지 덕목이 있고 그 중에서 뭐 중용이나 아르테 같은 덕을 중시하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덕목의 리스트들을 세워서 여기에 합당한 인간 제도로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동양도 좀 이런 편이죠. 제가 동양 윤리학은 잘 몰라서 그렇게 하겠는데 이제 뭐 법질서, 뭐 법전 중심의 의무, 그러니까 윤리학이 아닌 경우는 대체로 이제 덕윤리가 좀 강세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덕윤리의 문제점이 있죠. 문제점이 보시면은 여러 가지 덕목 리스트들이 있어요. 덕목 리스트들이 있는데 이게 왜 규범적이어야 하는지는 잘 말해주지 않아요. 그냥 경험적인 수준에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덕 있는 사람이 이런 덕목을 갖고 있더라 이런 수준에밖에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조금 있는데 제가 굉장히 나이브하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도덕적 불확정성을 일으켜요. 이런 덕에 대한 항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용기 같은 경우에도 같은 용기 있는 행동이 항상 정의로운 결과를 낳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어떤 사람은 무모한 사람이 나쁜 결과를 낳을 수 있는데 그것은 또 용기의 덕목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물론 그걸 구분을 할 수는 있겠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근데 그걸 무죄로도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덕목들이 있긴 하지만 개념들이 있긴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는 잘 알려주질 않아요. 차라리 기독교 윤리에서는 뭐 살인을 하지 말라 막 이런 식의 어떤 긍정적인 규범을 내려주잖아요. 근데 덕 윤리에서는 그런 긍정적인 그런 것보다는 덕목이 더 중심이 되고 완전한 인간상을 더 원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제 고대 때부터 온 굉장히 전통적인 윤리학이긴 하지만 현대에도 있어요. 공동체주의 같은 경우가 그런 건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갖고 있지만 읽지 않은 책 있잖아요. 정의란 무엇인가. 누구나 다 샀지만 별로 읽은 사람은 없는 그 책의 저자인 마이클 샌델도 공동체주의자고 공동체주의자는 여러모로 현대에서도 많이 응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장 상식적으로 우리가 윤리나 법이 무언지를 생각했을 때 떠오르게 되는 그런 윤리학이 사실은 의무윤리학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물음은 거죠.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걸 묻는 질문이고 도대체 무엇이 도덕적인 것인가라는 걸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걸 직접적으로 대답하려고 하는 건데 보시면은 덕윤리는 행위가 아닌 행위자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위의 결과나 이런 거보다는 행위자가 얼마나 덕스러운 거가 중요하다면 의무윤리 같은 경우에는 행위자가 아닌 행위 중심이에요. 행위자가 어떤 덕을 가졌던가는 중요하지 않고 행위 자체가 도덕적인가 도덕적이지 않은가만을 판단을 해요. 특히 행위의 결과보다는 행위를 하게 되는 동기가 중요해요. 동기. 행위의 결과보다는 동기가 중요하다. 이것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건 의무윤리를 굉장히 논증하려고 노력했던 칸트의 자주 들었던 예인데요. 가령 어떤 상인이 모든 사람한테 공정하게 정당한 가격에 물건을 팔았어요. 그죠? 근데 이것의 동기가 누군가는 내가 이렇게 공정하게 팔고 정당하게 팔면은 손님이 더 많이 오고 나를 신뢰하니까 또 이익이 생기더라.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그냥 정당하게 공정하게 파는 것이 옳은 것이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정답이지 그게 옳은 것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칸트의 경우에는 전자는 도덕적인 게 아닌 게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결과는 같지만 동기가 순수하냐 순수하지 않냐에 따라서 무엇이 도덕적이고 도덕적이지 않은가가 판별이 돼요. 그래서 내면적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 의무윤리 안에서는. 그리고 칸트가 그 실천 이전 비판에서 했던 그 논증의 결과로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도덕 법칙에 대해서 얘기했죠. 정언명령의 형식으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철학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이걸 달달 외우시는 분들도 있기도 한데 이 정언명령을 세 가지 형식으로 얘기했는데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그러니까 너의 의지의 준칙이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행위하라. 좀 어려운 말 같지만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그런 옳음의 기준이 보편적으로 가능하도록 행위해라 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무조건적 정언명령에서 중요한 것은 객관성. 주관적이면 안 되겠죠. 나의 주관적인 어떤 취향이나 좋고 싫음에 따라서 도덕적 행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객관성이 필요하고 보편적이어야 하고, 나 하나를 위한 게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보편성을 가져야 하고, 필연적이어야 하고, 요게 이제 연역을 하면서 이런 정언 명령을 도출을 해내요. 이게 이제 칸트의 의무윤리인데, 물론 의무윤리가 칸트가 맨 처음 시작한 건 아니에요. 스토아 학파가 의무윤리를 주장하기도 했어요. 근데 좀 더 형식적으로 만든 게 칸트인데, 그래서 우리는 보통 도덕 철학에서 칸트의 의무윤리를 형식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언 명령 자체에 어떤 행위의 내용적 측면은 사실 별로 없죠. 무엇을 하라는 내용은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그냥 쉽게 좀 얘기한 거긴 하지만 그 형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걸 많이 칸트는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직각주의는 뭐냐면은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도덕 법칙을 인식할 수 있다. 어떻게 인식하게 되는지는 설명하지 않아요, 칸트는. 그냥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도덕 법칙을 인식할 수 있다. 존경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무윤리자들은. 근데 이제 이것의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결과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동기가 굉장히 순수해야 하기 때문에 엄격해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사실. 그죠?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인간관계라던가 나의 이해관계라던가 나의 욕망을 보지를 못하면 도덕적인 게 아닌 게 돼버리는데, 그러면 우리는 진짜 수도원 다 가서 수도원 가서 살거나 막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또 중요한 거는 일상의 도덕적인 것으로 보이는 행위들이 설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인이 공정하게 팔았어. 도덕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동기의 내면적인 동기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이상적인 도덕적인 게 도덕적인 것인가 아닌 것인가가 판별이 조금 힘들고, 그다음에 이런 식의 설명을 하다 보면은 이 내면적으로 강한 욕구를 가진 사람이 많이 절제했을 때 훨씬 도덕적이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무 생각 없이 좋은 일을 하면은 그건 별로 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한 거니까. 그죠? 근데 내가 진짜 저희 때리고 싶지 않은데, 저 미운 놈 때리고 싶지 않은데 꾹 참고 안 때린 사람이 정말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이게 좀 논리적 미화이긴 하지만 하여튼 그런 일상적인 도덕적인 행위는 잘 설명이 힘들어요, 의무윤리 가지고는.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 칸트의 의무윤리는 아까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이성을 가지고 있는 누구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윤리 법칙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윤리 법칙이 없잖아요. 그죠? 어린아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도덕적으로 성숙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완벽할 수도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근대 사회가 되면서 뭐 홉스라던가 그 사회계약의 문제가 떠오르면서 공리주의가 발생했어요. 뭐 존 스튜어트 밀이 가장 세심하게 다듬은 규범윤리인데, 이거는 의무주의랑은 조금 다르죠. 의무윤리랑은 다르게 동기보다는 결과가 중요해요.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최상의 원칙이에요. 원칙이 있다는 게 바로 규범윤리학에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고, 그래서 뭐 최대다수 최대행복 여러분들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고, 이런 절대적 원칙 하에서 동기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고 결과만 좋으면은 그것은 옳은 것이다 라는 게 되어버리는데, 이것은 심리학의 윤리학화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령 최대 행복을 추구한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가 행복해지려고 한다, 살면서. 나는 이런 사실이 그러므로 쾌를 누구나 다 추구해야 한다 라는 규범의 문제로 변경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넘어가는 건 아니니까 누구나 다 쾌를 추구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쾌를 추구해야 된다는 규범으로 넘어가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해 왔던 거죠. 사실의 당위화, 뭐 존재의 당위화 이런 거 계속 얘기해 왔는데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쾌락이 누구에게나 같은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질적인 면을 간과를 했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功利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쾌락의 질적 평가나 주관성의 문제, 누구나 다 느끼는 쾌락이 다 주관적이고 다른데 그걸 어떻게 보편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네, 이런 규범윤리학의 문제 우리가 봤고 이 규범윤리학에 전제된 개념을 이제 우리가 한번 봤으니까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이 규범윤리학에 전제된 개념이 주로 독립적인 개체, 자율적이고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그런 독립적인 개별자가 중심이 됐어요. 그래서 의무윤리, 특히 의무윤리가 굉장히 태동한 게 그 칸트부터거든요. 그때 칸트가 상정한 거는 이미 이제 종교적,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학에서 벗어난 인간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찾아야 하잖아요. 예전에는 중세 때는 기독교 교리에 의해서 살면 됐었어요. 그냥 그것을 따라서. 근데 이제 그 기독교에 대한 회의가 생겨나고 더 이상 종교가 인간을 지배하지 못하는 근대 시기에 오면은 이제는 인간 스스로가 내가 누군지를 정의해야 하는 시기가 온 거고 그래서 하나하나의 인간의 개별자가 중요해지게 된 거고 그래서 이 칸트가 물은 근본 질문이 이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걸 보면 칸트가 얼마나 근대적 주체 개념을 세우려고 했는지 그리고 자율성과 합리성을 최고의 이상으로 여긴 그런 주체를 세우려고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속 얘기해왔던 것처럼 칸트도 이성이 실천 철학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고 모든 판단, 모든 윤리적인 판단은 다 이성에서 비롯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합리성 중심, 이성 중심의 규범리를 더 선호란 말은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런 식으로 이론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성과 경향성의 대립, 그러니까 경향성은 욕구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욕구와 내가 해야 하는 것과 나의 욕구는 자연스러운 건데 내가 해야 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나의 욕구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그 당위를 채택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대립, 이 윤리학을 이론화하는데 굉장히 밑바탕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론화의 중요성 때문에 당연히 보편성과 객관성이 중요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오늘날 윤리학이 오늘날까지 어떻게 발전되어 오고 어떻게 이론화되어 오고 했는가를 봤어요. 그러니까 윤리학에서 얼마나 이성이 중심이 되고 객관성, 보편성이 중심이 되고 했는지도 우리가 봐왔고요. 그게 뭐 오늘날에도 사실은 다르지 않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페미니즘 윤리학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페미니즘 윤리학을 직접적으로 촉발시킨 심리학자인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을 한번 볼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심리학자 마찬가지로 이 심리학자도 인간의 도덕성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려고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전 세대의 심리학자인 삐아제의 도덕 발달 이론을 많이 참고를 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도덕성의 성숙도를 이제 재기 위해서 심리 실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잠깐 볼게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애들이 도덕성을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관계 속에서 혹은 이제 자라나면서 도덕성을 획득하게 되는데 콜버그에 따르면 콜버그가 뭐 수십 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심리 실험을 하고 그 연령별로 어떤 아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도덕적인 추론을 하는지를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콜버그에 따르면은 6단계의 발달 과정이 있어요. 6단계의 발달 과정이 있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도덕성을 획득하게 되는가. 보시면은 이제 우리 뭐 한 3, 4살 정도 이제 겨우 말이 통하는 그런 정도의 아이들은 어떤 도덕 추론을 하는가라는 걸 봤을 때 사실 추론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거의 자기 욕구에 따른 행위를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권위적인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 자기 생존 본능에 의해서 권위적인 사람의 말을 듣고 처벌과 복종에 굉장히 천착해 있죠. 그리고 요 단계가 조금 지나면 여기 2번이라고 쓰여지는 요 시기로 오는데 이제는 처벌과 복종의 성향에서 조금 벗어나서 상호 관계에서 자신을 조금씩 정체화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때는 어떤 법칙이나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누가 내가 당하면 내가 그대로 갚아준다던가 이런 식의 아주 초급 쪼렙 수준의 이제 자기 욕구를 발산하고 행위를 하는 그런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인수 수준이라고 하는데, 전인수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규범이나 규칙이 아직 습득이 안 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전적으로 자기 욕구의 중심, 자기 생존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행위를 하는 것이고, 인습 수준의 법으로 인습 수준을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뭐 한 청소년기나 청소년기 바로 전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딜레마, 사건, 싸움이 발생했을 때 어차피 우리가 행위는 무엇이 옳은가라는 걸 판단을 전제를 하고, 무엇이 옳은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사건은 항상 문제가 있을 때죠. 누군가랑 싸웠을 때 우리는 항상 윤리적인 행위에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과 싸웠을 때 해결하는 방법은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행위자 간의 상호 간의 일치를 봅니다. 아,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너도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어떤 법이나 이런 체계가 깊숙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 상태고, 상호 간에 소통을 하려고 하는 타인에 대한 인식이 가능해진 시기인 거죠. 타인에 대한. 그리고 조금 더 잘하면은 이제는 법과 질서를 알게 돼요. 이제 법과 질서를 확실하게 획득을 하게 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소년기나 뭐 이때쯤에 된다고 홀보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과 질서 지향적 성향이라고 하는 거는 법과 질서, 규범이 그러하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지나면 이제는 법을 따르는, 그냥 단순한 법을 따르는 하나의 인간을 넘어서서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개인이 출현하게 되는 과정을 이제 콜버그가 설명하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는 법과 질서를 마냥 따르는 게 아니라 법과 질서가 어차피 인간이 만든 것이고 그것은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의 생각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 더 이상 법과 질서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 이 법은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식의 인식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그것이 잘못될 수 있다라는 시인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후인수 수준의 가장 높은 단계인 보편적 도덕적 원리 지향적인 성향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콜버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수준의 행위자는, 한번 볼게요. 이 수준의 행위자는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보아 스스로 채택한 보편적 도덕 원리에 따라 행위해야 한다.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아요? 우리 방금 의무윤리에서 칸트가 강조한 자율성, 주체성, 독립성, 그 개념이 그대로 이제 흡수된 거라고, 함축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논리적 일관성, 보편성과 보편적 정의, 무엇이 옳은 것인가라는 것을 스스로 습득하고 스스로 구성도 해내고, 이런 과정을 이제 후인습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법이 발달한다라고 홀보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도덕적 성숙의 6단계 발달 과정이 있는데요. 이건 아까 얘기했던 그 6단계 있죠? 세 단계의 두 측면들을 다 나눠서 6단계로 할 수 있는데, 이 도덕 원칙이 가장 상위에 있고, 그리고 이 두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 인습 단계, 요 두 부분은 인습 단계. 근데 보통은 모르겠어요. 보통은 한 요 단계, 성인들이면 한 요 단계 정도에는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자율적으로 원칙을 세우는 게 성숙도의 가장 높은 척도이기도 하고, 그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콜버그는.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이론화했냐 콜버그가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심리 실험을 했는데 우리가 그 첫 번째 시간에 이혜진 선생님께서 하인즈 딜레마 잠깐 언급하셨는데 기억나세요? 하인즈 딜레마 잠깐 언급하시긴 했거든요. 근데 이 하인즈 딜레마가 콜버그가 행한 심리 실험이에요. 그래서 콜버그가 행한 심리 실험인데 이 하인즈 케찹 하인즈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 이름이 하인즈 딜레마인데 하인즈 딜레마가 뭐냐면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하인즈 딜레마? 들어보신 분? 이번 분은 들어보셨구나. 안 들어보신 분 많으니까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하인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의 아내가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막 오늘 내일 하는데 신약이 개발된 거예요.